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서 다뤘던 그 Q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QE4에서, 그러니까 다음 이제 시행할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QE4가 되잖아요. QE4에서는 과연 어떤 자산을 매입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E4에서 이제 매입할 자산 후보. 일단 먼저 QE1, 2, 3, 그러니까 지난 위기 때 사용했던 이 정책에서는 당시 이제 모기지 시장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MBS 채권 매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주 매입 자산은 MBS 그리고 국채 이렇게 두 가지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행하게 되면 어느 자산을 매입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후보는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 29화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서 주식 자산을 매입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의 그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주식 시장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그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too big to fail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그 상황을 연준에서 분명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채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작년 4분기에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려 왔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최근 구독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국채. 그래서 QE4가 이제 진행이 된다면 QE4에서 매입할 유력 자산 후보는 총 3가지다. 주식과 회사채 그리고 국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영상 78화 그 건드라크의 저스트마켓 하편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재 그 회사채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신용 강등에 대한 그 규모들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단 1980년 이후 이번에 그 신용 사이클이죠. 전체 신용 사이클에서 현재 3번의 리세션이 발생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89년에서 91년도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그리고 세 번째는 2007년 하반기에서 2009년 하반기까지. 그래서 총 3번의 리세션이고, 그리고 다음 리세션이 발생을 한다면 이번 신용 사이클에서 4번째 리세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 전체 신용 사이클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번 신용 주기 사이클에서 첫 번째 리세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그 폴론 엔젤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간단히 메모를 해놨듯이 적격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신용이 강등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폴론 엔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제 BBB 등급이 그 적격 투자 등급의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용 강등을 하게 되면 투기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BBB 등급의 34%가 투기 등급이 됐어요. 첫 번째 리세션에서. 그리고 그 규모는 36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세션, 닷컴 버블 시기죠. 그때는 BBB 등급의 무려 45%가 신용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고 이때 규모는 199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난 위기에서는 BBB 등급의 23%가 신용 강등이 진행이 됐고 규모로는 156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지금 회사채 규모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34%가 신용이 강등이 된다. 투기 등급으로. 그렇게 되면은 8,5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만큼 회사채 시장이 이번 사이클에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BBB 등급의 45%가 신용 강등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이렇게 똑같이 발생이 된다면 무려 1조 1320억 달러입니다. 그 규모가. 그리고 BBB 등급 중에서 23%가 신용 강등이 돼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규모는 5,87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여기 우측에도 알 수 있듯이 BBB 등급이 2.5배가 커졌어요. 지금. 투기 등급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그 규모가. 굉장히 위험한 그 아슬아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회사채 시장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이 BBB 등급이에요. 그리고 투기 등급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신용 강등이 이루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투기 등급으로 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회사채 구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지난 위기 이후에 회사채 시장이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이는 게 BBB입니다. BBB 규모가 이만큼 많이 커졌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BBB이긴 한데 M&A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개를 합산해서 봤을 때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거의 2배가 넘죠. 규모를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채권을 다 까보면 액면가로 보면은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36%가 A등급입니다. 그러니까 BBB 등급 바로 윗단계죠. 그리고 BBB 등급은 54%입니다. 액면가로 봤을 때 액면 등급이. 근데 실제로 이것들을 다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 지금 인플레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실제 이 등급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그 BBB 등급의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어야 할 등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BBB 등급에 있어야 할 거. 그리고 이만큼은 오히려 올라가 있죠. BBB 등급에 있어야 할 게. 그리고 BBB 등급이 아닌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기 등급이거든요. 투기 등급에 있어야 할 비중들이 BBB 등급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54%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실제 그 BBB 등급에 있어야 할 거 그 비중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거랑 같은 크기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 이만큼보다 지금 믹스돼서 지금 레버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형태가 과거에 뭐가 있었죠? 모기지 상품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모기지 파생 상품에서 실제로 뚜껑을 까봤더니 BBB 등급보다 그 낮은 채권들 BB, B 이런 것들을 다 믹스를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으면 A 등급으로 깜짝 둔갑을 해버리죠. 이런 형태예요. 과거 그 CDO라는 그 형태 파생 상품 그 형태가 지금 회사채 시장에도 버젓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침체 시 대규모로 등급 강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BBB 등급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지금 요만큼을 빼버리면은 50%가 넘어요. 이만큼이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45% BBB 등급 중에서 45%가 강등이 됐을 때 규모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못해도 1조 2천억 달러는 넘어갈 겁니다. 그 규모가. 신용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되는 그런 회사채 등급들이 반드시 QE로 부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채 시장 붕괴됩니다. 회사채 시장이 붕괴가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악화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QE로 반드시 회사채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특히 CLO 같은 이런 그 회사채 상품을 보면은 주식을 이제 담보로 해서 발행한 회사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결국 회사채와 주식시장은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특히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는 회사채를 통해서 확보한 그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와 주식은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주식과 회사채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 다음 리세션에서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 추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넷 옐런은 페드 푸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안전판이죠. 페드가 제공하는 그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제 3월 26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옐런 전 연준 의장은 3월 26일 홍콩에서 가진 연설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적절한 위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녀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 수단, 수조 달러의 양적 완화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대요. 지금 상황은. 옐런이 봤을 때. 그리고 옐런의 이번 주 이 발언은 연준 의장 시절이었던 2016년 9월 발언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연준 의장 거의 임기 마지막 시기였죠. 임기 마지막 시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그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만 봐도 아실 거예요. 로이터 통신에서 그때 내보냈던 기사인데 옐런이 이제 다음 침체죠. 다음 이제 다운턴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매입해야 된다.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이번에 다시 되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그 임기 마지막 시기에 옐런은 아무래도 제일 잘 알고 있었겠죠. 현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다음 그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 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사이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사채 시장을 반드시 부양해야만 하는데 QE를 통해서 그것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임기 마지막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옐런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침체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기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대요. 다음 침체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채권을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2008년 금융위기 때 발행한 그 채권의 양이 기존과는 규모가 자체가 틀리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게 미래의 부를 가져다 쓰는 개념이잖아요. 미래의 부가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이 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에 한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준이 가진 정책 도구는 침체에게 불충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언급을 한 게
지출 결정에 더 연관이 있는 자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채 시장과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주식이나 회사채 매입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과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추가로. 그러니까 수조 달러의 양적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이것과 더불어서 주식 자산과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QE 다음 진행할 QE4의 그 규모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일단 QE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연준 쪽에서 최소 2조 달러 그리고 최대 4조 달러를 이제 QE4 그러니까 QE4만 해당되는 겁니다. QE5 이런 거 말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양적 완화 규모가 최소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될 텐데 이 QE의 규모에 얼만큼을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쓸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거는 뭐 연준에게 맡겨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QE4의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결국 주식이나 회사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이미 옐런이 지난 임기를 끝내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언급은 안 됐는데 연준이 그 기업의 자산 있잖아요. 회사채가 이제 기업 자산 아니겠습니까? 기업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금지를 풀어야겠죠.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 개정과 관련된 비슷한 소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양적 완화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회사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연준이 기업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돈다 한다면 다음 양적 완화에서 회사채 매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식과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게 될 경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는 정말로 유례없는 초거대 거품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거품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패드풋, 이제 연준이 깔아놓은 이 안전판 위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위험을 감수를 해서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겁니다. 왜? 연준이 어차피 매입을 해주니까.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사주 매입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또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겠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에 모든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례없는 초거대 거품을 만들 거예요. 다음 침체에 빠진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에 나서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는 그 상승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런 상승이 아닐 겁니다. 왜? 이때부터 연준이 개입했잖아요. 직접 이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은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왜곡된 시장으로. 무엇에 의해서? 돈질이죠, 돈질. QE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직접 그 시장에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뛰어들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왜곡된 그 거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세계를 벼랑 끝으로 이제 몰고 가겠죠. 이런 형태의 그 상승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응이 문제죠, 대응.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해서 부동산이 크게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규제도 같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그 리세션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규제도 같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QE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는 대부분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해질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이. 법이 바뀌었어요.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해줘요. 그래서 부동산 같이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그 자산 시장은 크게 거품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식시장 같이 외부에서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진 주식시장은 정말로 엄청난 거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고 주식시장을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거품들 거기서 이제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결국 엄청난 인플레에 이제 시달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이제 돈이 또 나올 겁니다. 어디로? 이머징 시장으로.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엄청나게 이제 돈들이 다 빠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도 같이 거품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뭐 홍콩 시장, 중국 시장 이런 데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그 거품을 목격을 하게 될 텐데 기존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이미 부채를 많이 안고 있고 그리고 다음 이제 다가오는 그 침체 그 과정에서 이미 고점에 물린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실제로 침체에 빠진 이후에 연준이 QE를 가동하는 시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 계층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만드냐? 초양극화를 만들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이런 양극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초양극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QE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초양극화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QE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런 QE는 어디에만 도움이 된다? 오직 자산시장에만 도움이 된다. 그리고 QE4는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초양극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실제 경제는 점점 장기 불황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양극화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폭발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때려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 부양책을 써서 자본금을 투입을 했지만 지금 경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실질 경제는 점점점 불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QE4가 엄청나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산 시장만 떠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떠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초양극화, 주식시장으로 인한 초양극화가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초양극화 때문에. 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있잖아요. 이번 작년 2018년이에요. 2018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유럽 전 지역과 미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초양극화이기 때문에 이 QE4에서 소외된 그 계층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 그렇게 되면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들도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또 무엇을 만들어낸다? MMT, 현대통화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QE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QE5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죠. QE4와 QE5를 이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을 겁니다. 초양극화부터 해서. 그리고 MMT를 근간으로 하는 양적 완화는 이게 진정한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합니다. 시장으로 바로 그 돈이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얼만큼 잘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향후. 어쨌든 이런 QE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욕 나오죠, 당연히. 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QE4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QE4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QE4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있어야 되죠. 부채 별로 없어야 돼요. 부채도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철저하게 소외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QE4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상승이 이제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잘 올라타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절대로 그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 분위기에 같이 둘러싸여서 이런 도덕적 해이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정말로 위험한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머리 반대편에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QE가 진행이 되면 실물 금값, 은값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항상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쪽에 꼭 항상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음부터 대응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전 사이클과 다르게. 실물 금과 은에 대한 그 보험 중요성은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자금들 있잖아요. 자금들은 QE4에 올라타서 어쨌든 현금의 그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QE5를 만들어낸다 하면 이제 자기 한쪽 편에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는 실물 금과 은, 이 보험들을 쓰게 될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절대로 자만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머리 한쪽 편에 항상 이성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상황이 안 좋아서 QE가 시작이 될 때 소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항상 이 양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속 같이 강조를 할 겁니다.
QE4에 대해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뭔지 안다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계속 이 상황을 보면서 실무 금과 은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최종적으로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러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G7이 됐던 뭐 G10이 됐던 합의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양극화로 가게 되면.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할 겁니다. 세상이. 특히 성적인 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그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사고들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꽉 채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안 되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전에 국가적으로 합의를 해서 시스템을 바꿔라.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옐런도 마지막 임기를 이제 마치기 전에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 그 침체에서 주식과 회사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것을 연설을 통해서, 홍콩에 있었던 연설을 통해서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언급을 다시 했고, 지금 회사채 그 환경들, 이런 환경들을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일각에서는 뭐 QE를 하면은 또 다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큰 기회를 잡을 거다 하고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세상이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이 시기에 초양극화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QE4를 등에 업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부. 주위에 어려운 사람 기부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돈. 굉장히 이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소외된 계층은 더 힘들 거고 다음 그 QE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디 그 돈을 좀 좋은 곳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다음 QE4에서 중산층은 다 박살난다. 중산층은 아예 그냥 붕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있던 중산층들도. 그래서 아니야 격차가 완전히 벌어질 겁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간격이 완전히 극각으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는 이 수준 말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것까지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준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주어진 시간이 뭐 얼마나 될지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뭐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을 거고 물론 제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아봐야 20%? 20% 정도 준비를 실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만 한 7, 80%는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선물 시장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인데 1차적으로 그래서 큰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큰 하락이 발생이 됐고 지금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 하락에 대한 반등입니다.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지금 여기가 저점인데 이게 3파동 형태로 나왔어요. 3파동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도 3파동 형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동이 뭐 상승으로 간다? 여기 시작점이 3파동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진 않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결국 이렇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2836 S&P 500 선물 기준으로 2836에서 2840 윗꼬리도 달릴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봉상에서 또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3파동이 될지 5파동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그냥 3파동으로 끝난다 그럼 다시 위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파동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온 하락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5파동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5파동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그 반등이 또 나올 거고 밑으로 또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분봉에서 보았듯이 이 반등이 끝난 이후에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고점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그 하락의 크기, 그 강도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락 강도에 따라서 그 향후의 그 시장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맞게 또 대응책을 또 세우셔야겠죠.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뭐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메인 카운트로 이런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한 2주 전 정도부터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본격적으로 이 반등 추세를 이탈을 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드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확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깨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분봉에서 그 상황을 보면은 일단 여기서 발생했던 3개의 파동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걸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35 형태의 그 반등 파동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10파동이 5개로 나온 건데 요거는 거의 엔딩 다이애고널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깨는 그 하락 파동의 그 모습을 보면은 5파동 하락을 만들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게다가 연장 파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1차 하락이 나오고 3파가 지금 연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하락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봉에서는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많이 빠져봐야 지금 이걸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만큼이었거든요. 이만큼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딱 떨어지네요. 1255. A파동과 똑같은 크기로 하락을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1255달러. 그래서 궁극적인 그 타겟은 1255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인은 여기서 올라오는 그 추세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그 상승의 61.8% 라인 다 겹치죠. 여기가
다 겹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지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뭐 여기서 뭐 반등을 하고 뭘 하건 한간에 결국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일단 메인 카운트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바로 상승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되려면 이 파동에 대한 그 분석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파동의 그 형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리딩 다이애고널 형태의 파동으로 나왔고, 리딩 다이애고널은 이제 파동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리고 조정 파동이 이렇게 플랫 파동으로 나왔다. 3, 3, 5. 그러면은 이게 5파동으로 내려와야겠죠, 이 C파동이. 그렇게 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255달러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지 않고 상방으로 크게 돌리는 또 다른 형태의 상승 5파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에 이은 불규칙 플랫 파동이었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카운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인 카운트는.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봐야겠죠.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것을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지금 1140원 정도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가장 최고점은 이제 1145원.1원입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그 무역 수지가 전반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소비 심리라든지 그리고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표가 연속적으로 안 좋게 계속 나옵니다. 당연히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그 추세. 일단 여기서 시작된 그 파동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 안에서 일단 움직일 것 같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다, 여기까지 내려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원달러 시장은 1150원이 확실하게 돌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또 볼게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여기서 플랫 파동으로 끝나서 나머지 C파동을 만들 거다. 반등 C파동. 여기가 A파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B파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차후 완성될 게 C파동.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가 A파동. 그리고 하락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조정파동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파동이 C파동이 될 거다. 그럼 B, 여기 C가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반등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플랫 파동으로 나오면서 플랫 반등 파동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봤던 어쨌든 플랫 파동으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여기서 다 끝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2차 하락의 초입이다. 2차 하락의 초입이라면 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든 두 번째 나오는 그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하락의 초입이 되려면
여기서 발생한 게 1파, 2파, 3파로 내려올 때, 3파로 내려올 때 굉장히 강하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은 크기의 그 파동으로 내려온다면 조정 파동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넘어서 이 저점을 깨는 그 방향으로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2차 하락이 이제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최근 그 단기 흐름을 보자면 여기서 다시 오파동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점점 오파동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이 파동,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 이후 여기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 이게 복합 파동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밑으로 3파동이 나오고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하락에 대한 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올 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파동 자체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파동을 저는 원래 메인 카운트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4파가 좀 일반적인 파동과 다르게 굉장히 좀 깊게 내려온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원래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하락할 그럴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5파동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파동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조금 지금 헷갈려요. 단기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 하락에 대한 그 반등 이후에 나올 그 파동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지금 흐름을 보자면 이 가능성은 상당히 적게 보입니다. 이 가능성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게 좀 가장 확률이 좀 적어 보이고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여기서는 이제 N자 파동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과 그리고 여기서 그냥 쭉 빠져서 2차 하락에 초입일 경우 이렇게 쭉 빠져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높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바라봤고요. 제가 계속 이거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그 QE가 시행이 되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침체 초기에 시작이 될지 침체가 크게 빠지고 나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QE4가 시작이 되면은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은행권에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요. 과거 사이클이랑 틀립니다. 과거 사이클 때는 정책도 그랬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같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소외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차지냐?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경제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러한 그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현금해야 될지 잘 아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산층이 됐건 서민이 됐건 어쨌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초양극화를 만들어낼 거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초양극화가 되면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놓고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제 양상이 짙어지면 이것까지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시스템이 끝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끝으로 내몰리는 거고
이것의 그 끝은 뭐 굳이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로 그 인간의 그 도덕적인 부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키면서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야 되고 여기서 이 분위기에 취해서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몰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퀴는 퀴대로 그냥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을 야기할지도 같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물 또 여기에 또 몰빵을 한다는 둥 뭐 얼마를 벌었다는 분명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을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뭐 아니시는 분들 뭐 상관없이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런 거 그냥 귀 닫아버리고 실무금도 계속 꾸준히 모아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QE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QE4와 QE5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들 결국 실물금과 은 계속 편입을 시켜야 되고 물론 보험의 성격입니다. 보험으로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QE4는 화폐 가치 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은 만들어야겠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